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SNS를 뜨겁게 달군 두 단어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개, 돼지입니다.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면서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주장해서 파문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경향신문 보도로 촉발된 개, 돼지론, 이것이 지금 교육부 홈페이지를 마비시킬 정도로 국민들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든 상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 동네 사신다고 들었어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에요? 아, 죄송해요. 비밀을 막 저희가 이제 공개하는 게 직업인터라 예, 농담이에요. 자꾸 농담입니다. 떠들어요. 죄송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금요일 저녁 무렵에 이 보도가 나와서 많은 네티즌들한테 충격을 주었는데요. 우선 의원님 이 보도 처음에 딱 접하셨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딱 보고서 나도 개돼지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개돼지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나도 개돼지인데. 개돼지한테 뽑혀가지고 개돼지를 대표하는 개돼지한테 너 한번 당해봐라. 제가 이제 교문이 그렇죠. 상임이 아닙니까? 네. 오늘 아침 10시에 이제 곧 이제 좀 있으면 10시부터 그 교문이 결산 상임위가 있거든요. 네.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개 돼지들로부터 뽑힌 개 돼지가 예. 국회 안에서 네.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봐라. 그리고 그 참 이게 저는 이렇게 그 제일 처음에 이분이 1대 99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개돼지가 누구냐라고 민중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99%다. 나는 1%가 되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료들 안에, 그러니까 일각에는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 나 기획관이 재수가 없었다, 순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료들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저도 이제 처음 기사를 접하고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고 난 뒤에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비단 우리 사회의 나기획관만의 생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보통 정치를 이야기를 할 때 네, 그 대한민국의 1%는 사실은 정치를 번거로워하거든요. 대한민국 1%에게는 정치가 사실은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네, 네, 그분들은 대한민국 1%들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뭘 뭔가를 해야 될 때 네,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정치는 필요 없는 것이죠.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정치가 개입하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죠. 왜? 자기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자신의 문제 해결하고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는 1%들에게는 정치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나머지 99%에게 사실은 정치가 필요한 것인데 이 길게 보면 크게 보면은 나기획관이 그야말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치가 어디에 답해야 되고 어디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를 정말로 한 번 더 고민을 해주게 하고 답을 준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사회 1%들도 우리 나기획관의 생각과 더하면 더했지 틀리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국회 재경부 청와대의 경험을 통해서 네. 또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 심심찮게 만났었거든요. 그래요. 예, 예전에 청와대 행정관 그럼요. 예. 하실 때 그러니까 재경부 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관료 사회에 꽤 많다는 꽤 거잖아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고 저도 실제 경험을 해본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요? 어떤 예. 경우를 좀 겪으셨어요? 재경부 안에서. 예를 들면 이제 재경부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그 금융 업종에 종사하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위 이층에 계신 분들이죠. 네. 이런 분들 특히 이제 금융이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는 쪽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아주 이게 그 고부가 가치 이제 업종인데 그렇습니다. 이쪽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유학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미국으로 다니셨군요.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예, 오신 분, 예. 대부분 이런 분들이 뭐 재래시장에서 뭐 국밥 먹고 하는 그런 삶을 알지를 못하죠. 호텔에서 점심 먹고 호텔에서 사우나 하고 저녁에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고 사우나하고 집에 퇴근하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이 민중의 소위 말해서 99%의 삶. 알고 싶지도 않겠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개 돼지의 삶을 왜 알고 거추장스러운 싶겠어요. 예, 개 돼지는 개 돼지들끼리 그렇죠. 살고 그 우아한 1%는 1%끼리만 살아야지 섞이는 게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제 경험에 그런 사람들 만나고 나면 아이 재수 없어. 아 불쾌해. 예, 불쾌해. 아, 더러워. 예. 오히려. 이러고 네. 이제 그 많았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정말로 21세기판 신분제 사회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또는 그러한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사실 이 나기획관이 던진 한국 사회에 던진 파문은 이게 그냥 비단 말실수 발언의 문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치관과 철학의 문제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던 교육 관료 엘리트, 교육 엘리트더라고요. 봤더니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비서관을 지냈고요. 청와대 행정관 이분도 했고, 그 다음에 교육부의 대학지원과장도 하고. 지방교육자치관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올 3월에 승진한 이런 그랬더라고요. 양반이에요. 근데 그 이명박 정부에 있을 때는 친서민 교육 정책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 봤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99%가 다 개 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서민 교육 정책을 만들었으니 과연 그것이 과연 친서민적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 거죠. 두 얼굴의 사나이. 사나이죠. 네. 두 얼굴 뭐냐면 이분은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러니까 세상은 네. 출발선이 같지 않다. 그래서 영원히 평등할 수 없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도 그것을 인정하자 좀. 그렇죠. 그리고 나는 1%를 지향하는 사람이다. 상위 1%를 지향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게 인간 자연인으로서 나기획관의 철학이죠. 자 그러면 1%에 들어가고 1%를 지향하고 1%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게 뭐냐? 교육부 고위 관료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거 시키면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 시키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1%가 되기 위해서. 네, 영혼이 없는 일이더라도 자기가 1%를 지향하고 우리 사회 1% 들어가는 일이라면 네. 영혼 없는 짓도 막 하는 거죠. 그런데 네네.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 그야말로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람이 공무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오로지 1%에 들기 위해서 네. 1%를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1%에 들기 위해서 영혼 없는 삶, 영혼 없는 공무원,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고 자시고 할 것 없이 네. 상관없이 그냥 잘 나가기 위한 1%에 들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이제 공무원이라는 껍질, 네. 허울을 이제 입고 사는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저러한 공무원들에게 교육 정책을 다 맡겨놓고 있는 국민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1%가 규정하는 삶이 뭘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돈이 많으면 1%, 물론 이제 돈이 많으면 1% 안에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천박한 인식을 갖고 천민자본주의적인 돈만 많으면 다 된다는 식의 이렇게 품격을 잃은 공무원들, 저는 참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 나향욱 그 기획관이요 47이더라고요. 저하고 동년배인데 아마 그게 만으로 나이니까 아마 우리나라 나이로 한 48, 9? 48, 그러니까 아마 8학번, 87학번 많이 돼봐야. 87학번이면 그러니까요. 6월항쟁 그러니까요. 세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를 보니까 저하고 비슷하겠더라고요. 예, 저보다 예, 뭐 한두 예. 살인데 예. 어떻게 같은 그 시기에 동시대에 예. 같은 고등교육을 받았을 예. 거고 예. 그다음에 같은 시대 상황에서 같은 문제를 고민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제가 딱 떠오른 이야기 한마디가 네. 독사가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들고 꿀벌이 이슬 먹으면 꿀을 만드는구나. 저 사람 정말 독사가 이슬 먹은 격이다. 정말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또는 오늘날 이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독사다. 한 마리의 독사. 한 마리의 독사.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나교육관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고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 겁니까? 개돼지라는데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서 월급 받아먹고 그 월급 가지고 또는 우리로부터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주인을 향해서 개돼지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국민이 주는 세금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1%를 지향하고 1% 안에 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공무원을 보면서 저거는 그야말로 우리 공동체가 어찌 보면 네.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낸 한 마리의 독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참담한 것이 사실 저도 이제 이 방송 지금 이제 한두 달 있으면 만으로 딱 2년이 되는데요. 매일 저도 사실 경제 문제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말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워낙 양극화가 심각하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그 자체로 이런 관료 집단, 교육 엘리트,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파워 엘리트들이 생각하는 거는 저 개돼지들은 그냥 먹고 살기만 해주면 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이 뭐 평등이라든가 자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거 관심 없잖아. 니네들은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니?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든 것은 아닌가에 대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해요. 너무 속상한 예. 거 있죠. 저희가 5월 30일 날 임기 시작하고 네. 역대 어떤 국회보다도 빨리 원구성 협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상임위가 싹 다 열렸잖아요. 네. 먹고 사는 문제 예. 제일 먼저 해결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나교육관께서 저는 이제 섬찟하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제가 이제 첫 업무 보고를 받고 네네. 이제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질의한 대부분의 내용과 그 첫 번째 주제이기도 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해서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교육 첫 격차 업무 중요하죠. 예, 보고였기 예.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평상시 교육에 대한 철학, 그다음에 2년 동안 교문위 위원으로서 어떤 방향으로 상임위를 하겠다라는 예, 철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육 격차 해소였는데 그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장관을 상대로 나 정책기획관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 질의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이고 개돼지 같은 놈, 네 개돼지 같은 놈들한테 뽑혀 올라와가지고 개돼지들 대변한다고 개돼지 같은 놈이 고생 많다.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까. 예? 그러니까 이게 섬찟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같이 저는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 정말로. 이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고 함께 머리 맞대서 고민하자. 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취지로 이제 질문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노라는 교육부 장관의 답변도 받고 했는데 그 뒤에 앉아 있는 실무자가 일개 실무자가 임명된 공무원이 선출된 공무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비웃고 속으로 예. 비아냥거렸을까를 생각하니 섬찟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으로 신분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21세기판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도래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근데 것 같아요. 이런 비유도 참 기가 막혀요. 미국의 경우에 흑인, 히스패닉 아예 뭐 그 무슨 정치권이나 이런데 높은데 가려고 하지도 않지 않냐. 어? 먹고 살기만 해주면 그걸로 만족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상임위 열리는데 야당 의원들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판 성명 나오고 그리고 그 오늘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오늘 그 교문위에 나옵니까? 일단 제가 그 어제 부산에서 그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이제 국회의원회관에 도착하니까 네. 그 밤 11시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오늘 상임위 이제 자료도 검토를 하고 네네. 특히 나기획관이 내일 출석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네. 살펴봤는데 줄기차게 저희 당의 그 간사실에서 네네. 요구를 하고 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교육부가요? 교육부가 그러면 교육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답니다. 말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빼돌리는구나. 그러면은 교육부 장관 책임져야죠. 저는 나기획관은 파면입니다. 파면. 파면이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파면이냐? 법적 근거가 다 있긴 하지만 네. 이것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 국민들에 의한 파면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교육부 장관은 그 교육관료의 수장이긴 하지만 네. 장관 정도 되면 이미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까? 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높이 네, 올라가고 예, 있습니까? 예. 책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무현 정부 때 같았으면 이런 파문이 생기면 금요일 날 발생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토요일을 뭐 대부분 휴일이지만 그래도 토요일 아침에 사과 기자회견 하고요. 그럼 물러나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도 책임지겠다고 하고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노무현 정부 때. 근데 이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일단 사람이 사라져요. 좌익 교수도 막 사라졌잖아요.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을 안 져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립니다. 없던 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기를 유야무야. 바라고 있고 예. 그리고 그 지나는 시간에다가 다른 사건을 막 덤탱이 씌워가지고 네.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만큼은 이 문제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파면이고요. 네. 파면이고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직접 한 실수는 아니지만 네.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관리 감독의 잘못 그리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미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교육부 장관도 그렇지만 나양욱 저 기획관도 아예 그 국회 상임위 출석조차 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기본적으로 국회를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아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개돼지일 수밖에 없는 게 개돼지들이 뽑은 사람이 개돼지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회 무시하는 것은 이미 역사 국정교과서 그 국면에도 그랬지만 네. 국회 무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또는 이 정부가 예. 대표적인 프레임이 국회는 놀고 먹는 곳이고 네. 그러다가 심심하면은 저거들끼리 정쟁하다가 싸움하면서
시간 다 보내는 집단 이렇게 네. 해놨잖아요. 아주 무능한 집단.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말 우리가 뽑은 사람들 국회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좀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런 좀 시각을 가지고서 물론 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해야 되겠죠. 특권대 내려놓고. 다만 이제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국민들께서 직접 뽑은 대표자들이 국회에 모여 계시고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힘을 좀 실어 주십사. 그리고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국회를 몰고 가고 있는 이 프레임은 제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정말 예.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 지금 뭡니까 대기 발령 상태죠. 네네. 시간 지나면은 또 어물쩍 해가지고 보직 받아가지고 올 텐데 네. 그 절대 승진하잖아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러다 또 승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쓱 조용히 있다가 그럼- 승진해서 영전해가지고 더 좋은 자리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고 치면 더 좋은 자리로 가는 공식이 생겼어요. 이명박 이 박근혜 정부의 정권에서. 아주 법칙이죠.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하시죠. 우선 오늘 아침 10시부터 교문위 상임위가 시작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나기획관 안 나오면 야당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 장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죠. 교육부 장관 사퇴를 요구할 겁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네. 야당에서는 예. 교육부 장관 제가 한 말도 아닌데요.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네. 교육부 수장으로서 네. 그것은 자기가 한 잘못이건 또는 예기치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네.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임기가 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이 아니고요. 버티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가지고 새누리당하고 붙으면서 정쟁으로 비화해서 거봐라. 그렇죠, 국회는 또 그래 싸운다. 되겠죠. 예. 예, 또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그런데 가능성.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네. 저 싸움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고 저 싸움은 어떻게 해야 끝이 난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싸움은 결국은 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고위 관료가 네. 자기가 섬겨야 될 주인을 네. 하인 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했던 이 사건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일단락이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국회가 교문위가 정상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참 슬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인데요. 슬픈 일입니다. 그 흑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를 자조적으로 젊은층 청년들, 대학생들이 많이 한다 얘기 들었는데 이게 사실 관료들 이른바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 그룹 안에서는 만연한 인식. 일 수 있다. 그것도 47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좀 젊은 축에 물론 이제 그 젊은 세대에 비하면은 꼰대 이런 나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1987년 6월 항쟁을 겪은 세대라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수준과 판단과 이런 거는 동시대의 인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 사람은 1%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데 섰었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요즘 들기도 해요. 예? 대한민국 1%라 하는 분들 가끔 뭐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끔 뵀었는데 네. 보니까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공동체적 가치, 지향해야 될 또는 공유해야 될 가치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87년, 86, 87, 88년 각 대학의 도서관 앞에서 이제 군중 집회가 열리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채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친구 때문에 함께 돌멩이도 던지고 그렇죠. 체류탄도 마시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남을 위해서 단 1분 1초의 시간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공동체를 위해서 네. 단 1분 1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공공의 것을 맡긴다는 것, 그것이 교육 정책이든 또 다른 정책이든 간에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공공의 것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만큼 제대로 하고 네. 넘어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정말 교육적 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으로 애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른 아침인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개 돼지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나양옥을 파면시켜야 된다. 교육부 장관 사퇴를 못 시키면 더민주가 사퇴한다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성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고요. 유일한 무기인 투표권을 헛행사하는 바보들이 많으니 주인이 종한테 개돼지 소리를 듣는 거요. 그래. 예. 손금수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런 인간은 당장 파면시켜서 진짜 개돼지 우리에 쳐넣어야 합니다. 최정희님께서 지금 닭이 왕입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완전히 동물의 왕국이네. 대통령이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 좋아한다더니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개돼지 나라의 고양이가 왕입니까? 뭐 치킨 공화국입니까? 쥐덧 개돼지 난리 났네. 뭐 이런 올해의 유행어는 개돼지다. 참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지켜보겠습니다. 굉장히 댓글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 일일이 소개를 못 하겠어요. 그 중에 하나, 나 씨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길래 이럴 수가 있어. 저도 이게 충격이었거든요. 뭐 사적인 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뭐 이른바 1%가 되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뭐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관료가 기자를 만나는 자리는요. 그것이 술자리든 밥자리든 그밖에 회의 공간이든 어디든 이것은 공식적인 자리이잖아요. 그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쉽게 한다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마 나경원께서 이런 이야기 한두 번 한 게 아닐 겁니다. 예, 기자들 만나서 저렇게 뭐 소주 몇 잔에 네. 뭐 편안한 자리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여러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아마 저런 발언을 했을 겁니다. 다만 뭐 증거가 없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뭐 이 문제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그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유야무야 그동안 넘어온 것이지 아마 저런 발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닐 거다. 그렇군요. 이런 생각을 왜냐하면 그 주고받은 그 대화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네. 상당히 농익은 논리와 농익은 이야기예요. 예. 그냥 뭐 섣불리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 1%들이 정말로 그 금과 옥조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예요. 네. 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오후에도 파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참 이게 그 고민 중인데요. 네. 올해 이제 국회가 저희가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야당에서 이제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산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결산 국회는 어땠냐면 이미 정부가 돈 다 쓴 거 그거 뭐 감사 우리가 국회에서 해봐야 건드린다 뭐예요. 해봐야 그거 뭐 되돌리킬 수도 없는 건데 네. 그냥 막 대충 하자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냥 대충.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그 심사하는 그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그 결산이거든 결산. 그렇죠. 예. 불효불급한 예산이 있었는지 전용한 예산은 있었는지 불용한 예산은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번 상임위가 결산 상임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네네. 근데 이상한 사람 하나가 21세기판 신분제 사회를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또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문제는 이 결산을 좀 뒤로 미루고 못한다 하더라도 네.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그렇군요. 결산을 진행하면서도 우리 의원들께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 문제만 제기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렇군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파면을 해야 국민들이 뭔가 좀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그 5.18 기념곡 논란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박승춘 보훈처장도 그대로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나향욱 기획관도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또 그냥 그대로 있고 뭐 이런 식이라면 국민들이 상당히 큰 열패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열패감에 빠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해도 되는 게 없다 이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요. 지난주 SNS를 달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김 검사 자살 사건이었습니다. 김홍영 검사가 엄청난 처음엔 다 업무 스트레스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장 검사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다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지역구에 이 김홍영 검사 네. 부모님께서 이제 살고 계신데 아, 대검 감찰본부에서 어제 이제 김홍영 검사 부모님 댁으로 감찰본부 소속의 직원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 부모님 면담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녀왔는데 네, 검찰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진상을 상세하게 밝혀내고 그 책임자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묻는 것 이것만이 정말로 이게 검찰 조직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분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를 공감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형사부의 업무량을 줄이겠다 김수남 총장이 이제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진실규명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이 없었어요. 수사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검찰총장께서 그동안의 진상 조사에 대한 보고를 다 받았답니다. 그러고서 받고 난 뒤에 금요일 날 바로 감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감찰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감찰 단계.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냥 진상조사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감찰 단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징계를 전제로 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감찰 단계면. 그렇군요. 그래서 국민 여론이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김홍영 검사의 부모님 유가족들 그리고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 네.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서명 712명이 서명을 네, 했는데 맞아요. 거기에는 현직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현직 국회의원도 있어요. 41기에. 그래요. 김혜영 의원. 김혜영 의원도 있고 예. 서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의 쉽지 않은 그 의로운 행동에 대한 이 용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검찰 조직을 좀 그렇게 견인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 안에도 나기획관 같은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을 참 참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권력층 안에 지배계층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계층 안에는 이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에는 이것이 한국 사회 정책이나 뭐 이런 걸로 다 드러나고 구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만 못 살게 구는 담배세만 막 올리고 말이죠. 서민들만 결국 부자들한테는 세금 한 푼 제대로 안 거두면서 710조가 아니라 이제 30대 재벌 800조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내 유보금이. 그런데도 결국에 계속 800조인가요 벌써? 800조나 된대요. 네.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계속 막 요만한 거 교통범칙금이라도 꼭 떼가지만 결국 그 재벌들을 향해서 도대체 1%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이제 여소야대 국회가 됐으니까 좀 변화할 수 있는 계기는 됐는데 관료들이 계속 이런 인식이라면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행정학자들이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 범위에서 행정 국가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게 뭐냐 관료 주도의 국가거든요. 행정 국가가. 네. 사회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다 보니까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 말하자면 그 업무를 전담을 하는 이제 행정 관료들이 이 아주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근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사람들 위주의 국가가 돼서 관료 위주의 행정 국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 사실은 이제 관료 주도의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네. 임명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곧 선출된 권력의 힘이다. 네. 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해 준 사람들이 우리가 임명해 가지고 국민이 임명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제대로 감시하는 네. 것. 이것이 국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우리 국민들의 지상 명령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한 달 좀 지났는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조금 더 정교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저렇게 들어대놓고 21세기 이 대명천지의 신문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니 네. 예, 저희들도 조금 더 세게 정말로 이게 그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되새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정권이 좀 바뀌면 이런 관료들이 준동하지 못하겠죠. 주류가 바뀌면 주류 질서가 바뀌면 이분들도 또 1%가 돼야 되니까 또 그런데 편승하지 않을까요? 주류 질서를 바꾸고자 했던 지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제 한계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네.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제 국정 운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반성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5년 10년 가지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뭐냐면은 관행으로 포장돼 있는 이 관료 문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포장돼 있는 이 관료 문화를 바꾸려고 예로 들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이상의 그 권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소위 말해서 그 관료 집단에게 요구를 했고 권력 집단에게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정권 바뀌고 하니까 완전히 없던 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되돌려지는 그렇죠. 상황들 저희들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눈빛을 가지고 목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이 정부 5년 바꾸고 10년 바꾸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발짝 반발짝밖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냉엄한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집요하게 견고하게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이 변화시키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이 과정에서 우리 진보 진영이랄까 이 건강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조급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지난한 싸움의 과정이 될 것이다. 지난한 투쟁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 민주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듯이 그렇죠. 지난한 투쟁의 과정과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 이 진행시켜 왔듯이 이후의 이 과정 또한 그럴 것이다. 그러려면 조급해하지 않고 뚜벅뚜벅 급하지 않게 그러나 쉼 없이 걸어가는 그런 전략들이 저희들에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요, 대내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브렉시트 때문에 경제 여건이 안 좋아져서 추경을 20조나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또 금융에 쓰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에 쓰는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 웃고 있잖아요. 사드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그리고 막 그 경북에서 막 주한미군 철수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고 진보의 구호들이 막 쏟아지고 있고 그것도 참 저희들이 주목해서 보는 하나의 장면인데요. 대내적으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에는 좀 뭔가 이 대한민국의 주류 질서를 좀 정치 질서가 바뀌어야 뭔가 좀 이렇게 복지 국가의 꿈, 유로피안 드림 뭐 이런 것들이 현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봤더니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그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 많아졌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네트워킹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 변화를 위한 뭔가 좀 준비를 좀 하고 계십니까? 그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청와대 행정관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노무현 정부. 아, 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사회 각 영역에서 뭐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 텔레그램 같은 방도 있고 거기서 네. 이제 단텔방 있으시구나. 그래서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아, 주류 세력을 반드시 교체해야 됩니다. 교체해야 되고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마치 요즘 저희들 주류 세력 또는 주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인류가 만들어낸 이 문명이 지금 우리가 끊임없는 경쟁 체제로 몰고 가고 있는 이 문명이 단줄 아는데 네. 사실은 인류의 경험을 통해서 이 문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선과 우위에 기반한 연대 네. 그리고 그것으로 표현되는 유럽의 유로피언 드림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사회 주류 문명으로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류 세력의 교체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려면 저희 야당이 잘해가지고 5년 10년 가지는 안 됩니다. 한 20년 이렇게 집권을 해서 한 30년 그야말로 하시죠. 한 세대는 해야 변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네. 지금 저희들이 그 목도하고 저기 새누리당 50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슬픈 문명이 인류가 경험한 유일무이한 최고의 문명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그야말로 21세기의 이 반문명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선과 우위에 기반한 공동체, 느리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가능하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사는, 더불어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문명들을 만들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히말라야 트레킹 마치고 들어와서 제일 처음 꺼낸 화두가 행복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탄이나 이런 나라에 다녀오셔서 행복이란 말이 그냥 나오는 대한민국에 계속 정치판에 계셨으면 그 화두가 떠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나 이런 데를 가면 생각이 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일단 느리거든요. 그래서 나온 얘기인가 싶기도 한데 저는 그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 나는 행복한가 사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럼. 근데 우리는 밤낮 죽으라고 죽도록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져. 그래서 심지어 일하는 빈곤 계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포 이그젬플 우리들 개돼지들 이런 거예요. 1%가 다 가져가고. 근데 문재인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행복론 같은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좀 뿌리 깊게 함께 고민하면서 그럼. 저변을 넓혀갈 수 있을까? 그럼.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행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기획관의 경우 나기획관의 행복은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행복은 정말로 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서는 우리 사회가 정말로 그 저희들이 그 지향하는 또 다른 문명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또 다른 문명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단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마 문재인 대표께서도 저기 거기를 가니까 모든 것이 이게 지나가는 듯 멈춰져 있는 풍경들이거든요. 모든 것이 느리고 눈을 지긋하게 한 곳에 응시하고 우리는 지금 한 곳에 눈을 응시하기가 이 버거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막 네. 길거리에서 가만히 있어도 너긋하게 걸어다니는 사람 없어요. 정신없이 어디를 가는지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풍경들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 사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도 사실은
행복을 위한 투쟁인 것이거든요. 행복을 위한 투쟁. 행복을 위한 투쟁인 거죠. 그리고 나기획안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한 투쟁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명이 있다면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행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 그러니까 좀 그야말로 나기획관 말대로 개 돼지처럼 먹고 사는 데만 너무 골몰한 나머지 우리가 행복이라는 가치관 그리고 평등, 자유, 인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 근데 앞으로 뭐 하세요? 7, 8월? 이제 대선 경선 준비하셔야죠. 경선 준비하시려면 뭐 경선 캠프도 꾸려야 되고 그리고 지난 대선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느끼고 경험하셨던 게 많잖아요. 네. 이것을 다음 대선에 이제 자양분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도 가다듬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것인가 강론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렇군요.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1년 6월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올 연말부터는 사실은 올 이제 가을이 지나면은 사실은 대선 국면이라 봐야죠. 네, 그렇죠. 그 히말라야 다녀오신 다음에 한번 만나셨습니까? 아직 못 뵀어요.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예. 그 지금 막상 20대 국회 시작을 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다 막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했지만 문재인 대표한테도 뭔가 주문하고 싶으신 정치적 메시지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아요. 당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거다.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태평성대에 대통령을 하시면 정말로 그 국군을 융성을 시키고 네. 그야말로 이 문화가 이 정말로 이 융성을 하고 그럴 분 같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우리 민족의 역사라는 것이 단 한 번도 태평성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친 벌판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것을 뚫고 나가 주기를 바랬던 지도자 상들이 또한 있었고 그래서 태평성대라는 게 없었는데 태평성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통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희들은 태평성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간극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극을 좀 메꾸는데 저희들이 이제 좀 그 다음 대선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표의 그 리더십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함께 좀 머리를 좀 맞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네. 정말 사람 좋아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고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그 신뢰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덕목들을 대부분 보면 태평성대에 어울리는 지도자의 품성이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태평성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대한민국 사이에 갭을 메꾸는 그래 그 내용을 풍부하게 이제 가져가는 것이 문재인 대표께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드에 뭐에 정신이 없고 일본은 지금 뭐 평화헌법에 그 바꾸고 여러 가지 전쟁을 현안들이 할 수 지금 막 난리가 흩어져 났어요. 있는데 동북아가 지금 화약고예요. 그런데 지금 답은 하나입니다. 네. 소통이거든요. 소통. 개성공단 일방적으로 폐쇄하면서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까? 사드 배치하면서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까? 역사 국정교과서 하면서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까?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고 저 어린이집 난리 났는데 국민들에게 그 현장에 계신 일선에 계신 원장님들 교사분들이 한마디 물어봤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막 난리가 나 네.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소통이 하나예요. 하나. 소통만 잘하면 네. 저런 결정 내릴 수가 없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100개가 넘는 기업들의 저 비전이 있어 저걸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21세기 대명정지에 사람들의 머리를 획일화시키겠다는 국정교과서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지금 저기 뭐야 경제보복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중국이. 그럼 여긴 어떻게 살아? 개돼지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들. 결국 네? 문제는 하나입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대 진정한 리더십은 네.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 없어요. 다 잘났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잘남으로 경쟁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잘났다고 경쟁하는 것은 아무런 변별력도 없고 아무런 경쟁력도 없어요. 들어줘야 돼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서로부터 지혜를 건져 올려내는 리더십. 그것이 저는 이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소통의 대전제는 겸손함이에요.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왜? 권력을 나한테 위임해줬으니까. 네. 이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소통하면은 그냥 뭐 이야기 주고받고 머리 맞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겸양과 국민들에 대한 겸양, 겸손의 네. 철학적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때로는 정권이 저 뭐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경청하는 듯한 네. 또는 겸손한 척, 소통하는 척 한두 번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철학의 빈곤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빈곤이다. 그나저나 앞서 지적해 주신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 그 일종의 전투력이 부족하다, 확장성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채워준다고 채워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의원님이 좀 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굳이 우리가 대통령과 참모 네. 관계가 아니래도 우리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가 모자라는 부분 내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커버되는 경우 많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학습 능력이 굉장히 그 뛰어나셨던 분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하면 더했지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현안들 또는 필요로 하는 리더십 또는 필요한 품성 이런 것들을 빨아들일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돼 있는 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군요. 어찌됐든 올 7, 8월 하반기를 거치면 가을부터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또 어떻게 변신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전투력을 보여주실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개돼지? 야, 진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저야말로 진정한 한 마리 개돼지입니다. 예. 우리 이제 그 얘기 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스스로 더 낮아지기 네. 싫고요.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개돼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우리는 개돼지 아니야. 슬픕니다. 네가 개돼지야. 너나 해. 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개돼지한테 한번 당해봐 너. 이 얘기 있어요. 개돼지의 맛을 보여줄 기회가 터졌다. 예. 각오해라, 개돼지. 오늘 아침 10시에 보자. 예, 오늘 10시에 보자. 이제 1시간 남았다. 예,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